안녕하십니까. 박선비 유교 철학을 말하다의 박병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선 유교 철학의 한 부분인 실학사상과 서학의 수용 그리고 근현대 유교 철학의 흐름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학 철학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요. 그럼 실학사상과 서학의 수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학의 역사적 배경을 먼저 보면요. 역사적으로 실학의 개념은요. 서경이라는 책에 이용후생과 실사굿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서경 대우모편에 나라를 다스리는 세 가지 일, 즉 정덕, 이용, 후생에 근거하고 있고요. 또 한서에 수사오구, 실사구시에 이렇게 근거해서 실학이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에서 실사구시를 하나의 독특한 학풍으로 장려할 것을 제일 먼저 반론한 사람 바로 덕촌 양득중 선생입니다. 그는 영조 5년에 영조에게 실사구시를 진술하였고 영조는 자기 실내의 벽 위에 실사굿이 4글자를 써 붙여놓고 봤다고 합니다. 근세에 들어서 학계에서는요. 실학이라는 명칭을 최초로 사용한 것은 최남선이 1930년에 간행한 조선 역사 강화라는 책에서 이렇게 실학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사실 유교 철학은 공자 이후로 실학 아닌 적이 없었죠. 바로 유학사상에서 실학 의미를 살펴보면요. 주자는 중용짱구 천물에서 정자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중용이 실학임을 밝히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바로 유교 철학은 실학 아닌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현실과 동떨어진 어떤 형이상학적이고 관념적인 게 유교 철학이 아니고 바로 실생활에서 현실 생활에서 실증할 수 있는 어떤 학문이 바로 유교 철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려말 조선 초에 익제 이재현이나 양촌 권근이 불교나 사장 중심에서 학문에 대해서 실천을 중시하는 유학을 실제적인 참다운 학문이라는 의미에서 실학이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실학이라는 용어는요. 유학사상 또는 주작을 지칭하는 통시적이고 일반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써왔던 것이죠. 조선 후기 실학사상가들에 의해서 최우선 화두는 변화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인 변화를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이냐 이거에 대해 이것 자체가 실학이었던 거죠. 성리학의 절대적인 권위의 이제 벽을 좀 벗어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18세기 조선 후기 실학자들은요 독자적인 경전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문의 자유를 이제 자각하고 학문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실학이라는 새로운 학문 체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실학의 특징을 보면 첫째, 실용적 관점으로 이용우세의 관심은 현실 생활에 직결되는 것이었다. 이게 바로 유교 철학의 중용 사상인 거죠. 유교 철학. 둘째는 비판 정신으로 권위적인 이념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탐구지를 존중하고 사회 모순을 날카롭게 비판하면서 실학적인 영역을 또한 개척을 하게 됩니다. 이것 또한 유교 철학의 사상과 다르지 않죠. 그 맹자의 어떤 역성혁명적인 사상들도 결국은 비판 정신에서 나오는 거죠. 셋째는 실증적 방법으로 형이상학적인 체계에서 전개된 사변적 경향을 떠나 객관적인 현실의 문제는 경험적, 실질적 증명을 요구하고 있죠. 넷째로는 개방적인 태도로 당시의 모든 학술을 자유롭고 개방적인 자세로 이해하고 수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양명학, 고증학, 서학 등을 비롯한 불교 도장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관심을 갖고 수용을 했죠. 다섯째는 주체적 관점으로 조선 현실의 문제에 대한 역사, 지리, 언어, 사회, 경제에 관한 관심을 가졌으며 민족의식이
구체화될 수 있는 기반을 이제 확립하기도 했습니다. 조선 후기 실학파의 발생과 전개를 보면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후생론과 바로 이용론이죠. 후생론은 주로 농민 대중의 안정과 국가 경제 질서 확립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토지 개혁이나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게 되고요. 이용론은 이제 바로 산업 기술을 도입하여서 상업과 무역 활동을 촉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바로 주로 이 북학파들이죠. 홍대영, 박지원, 이덕무, 유득공, 박재가 등이 바로 이런 이제 이용론의 학자들이죠. 18세기 전후로 고증학과 서양의 문물이 이제 밀려 들어오니까 바로 학술도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이제 대응하려고 하죠. 이론 체계보다는 바로 이수광의 지복유설, 이익의 성호사설 등과 같은 잡다한 지식을 전달하는 백과사전적 저술들도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실학파의 정신과 학풍은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개화사상으로 연결되었고, 전통사회와 근대사회를 연결하는 교량적 역할을 담당해왔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학사상 하면 바로 다산 적양용 선생을 빼놓을 수가 없죠. 조선 실학을 집대성한 분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바로 다산 선생은요, 특히 1801년 2월에 주문모 사건에 연루돼서 강진으로 유배가 되죠. 여기에서 바로 이제 육경사서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민심서나 흠음신석, 경세유표 등과 같은 500여 권의 방대한 책을 저술하게 되는데, 조선 후기 실학사상을 집대성한 인물로 평가되고, 1789년에는 한강에 배다리를 준공하고 1793년에는 수원성을 설계하는 등 기술적 업적을 남기기도 하죠. 선비가 유학자가 이런 기술적으로도 탁월한 능력을 갖게 된 것이 바로 어떤 실학적 사고를 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산 적양 선생의 목민 의식을 보면요, 특히 수기치인에서 치인을 권력에 의해서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부모나 임금을 섬기는 방법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목민심서를 통해서 백성의 삶을 구제해야 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제도를 체계화하도록 위민과 민분의 의미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다산 선생은요, 나의 소망은 온 나라 사람들이 모두 양반이 되게 하는 것이니 온 나라 안에 양반이 없어지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산은 사회현실의 구체적인 경험과 깊은 사색을 바탕으로 그의 사상을 전개하게 되는데, 바로 현실 사회 문제의 모순을 극복하려고 그런 철학적 과제에 고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산의 사상 속에서는요, 순수한 철학적 내부의 사유 형식에 관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조선 사회가 근대 사회로 지향하고자 하는 사회의 변혁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학에 이어서 이제 서학이 전례가 되는데요. 서학의 전례는 17세기 무렵에 이미 선교사들에 의해서 전례가 됩니다. 당시 천주교는 서양에서 전해진 학문이라 하여 이제 서학이라고 불려지죠. 임진왜란 이후에 명나라 사신으로 갔던 이수광과 유몽인은 마테오 리치의 천주 시리를 조선에 소개하게 됩니다. 그 뒤로 서양의 세계 지도와 천리경, 자명종, 화포 등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천문, 지리, 역법, 기계에 관한 서적들도 들어오게 됩니다. 이러한 서양의 과학기술이 수입됨과 동시에 천주교 교리에 대한 이해와 신앙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허균은 1910년에 명나라에 가서 천주교의 기도문인 12개를 얻어오기도 하고요. 정조 9년에 형주에서 천주교 집회가 적발되어 사회 문제가 되었고, 1787년에는 정경용 등 성균관 유생들의 천주교 집회 문제가 사상적으로
확대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조 15년에 특히 윤지충, 권상현 등이 제사를 폐지하는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천주교의 신앙 문제가 정치적으로 확대되어 이제 금규령까지 내려지게 되죠. 이제 그에 이어서 황사영의 백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황사영은 이제 청조 황제의 힘을 빌어서 신앙 활동의 승인을 받거나 서양 군대와 무력을 끌어들여서 조선을 이렇게 굴복시키려고 하는 청원 백서를 이제 보내게 됩니다. 이러한 반국가적인 행동은 조선이 천주교에 대한 억압적인 태도를 더욱 이제 강하게 만들었죠. 따라서 서학은 조선 사회에서 표면적인 배척과 비판을 받으면서도 심층적으로는 조선 사회의 전통 질서를 동요시켰고 근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유학 사상의 시금석으로서의 구실을 하였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정약용의 경우는 경학 사상은 천주교 교리의 정신이 유교 경전 해석의 새로운 개발을 추구하는데 이제 받아들여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조선 말기의 유교 철학은 어떻게 이제 정리가 될까요? 조선 말기에는 서양 과학과 기독교 신앙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죠. 그래서 식민지 확대를 위한 군사적, 정치적 양상으로 서양 근대 자본주의가 이제 변모하기 시작하는데 19세기 후반에 조선은 일본과 서양의 무력 침략이 본격화되면서 사상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급격하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순조, 헌종, 철종에 이르기까지 안동식 시와 풍양조 시의 세도 정치가 지속되면서 관료들이 부패하고 기강이 흔들리게 되죠. 경제적인 혼란과 관료들의 부패로 백성들의 생활이 도탄에 빠지게 되자 여기저기서 이제 밀란이 일어나죠. 유교 철학을 통치념으로 추구해왔던 조선이 민중을 위한 통치 질서가 이제 서서히 붕괴되어 가고 이에 따라서 기독교와 동화학의 전파가 상당수 이제 귀하게 되고 사회적 분열과 불안정이 더욱더 가속화됩니다. 그래서 고종과 흥선대원군의 집권으로 왕권을 강화하고자 했으나 결국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식민화라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유교 철학이 이제 시대 정신을 담고 있는 게 유교 철학이니까 그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혼란기에 새로운 유교 철학의 어떤 접목이 일어난 게 바로 위정 척사 운동과 자주 정신이죠. 조선 말기에 전통 사회가 서양 문물과 접촉하면서 이질적인 서양 문화에 대한 비판과 배척하는 것은 바로 주체적이고 자주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다음 세 가지 의리정신의 저항 형태로 나타나는데 첫째는 정조 때 척사론으로부터 고종 초기의 척양론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천주교에 대한 억압 정책이나 병인, 신미양요의 성공적인 방어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둘째는 문호개방 정책인데요. 국론이 분열되어 개화파와 수구파가 갈등하게 되는데 실학사상이 바로 개화정신으로 연결되어서 의리정신에 입각한 유림들은 척외론의 주장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셋째는 일본 제국주의가 을사늑약과 한일 병탄으로 식민화하게 되는데 이때 친일파의 실리주의와 항일 독립운동으로 이렇게 또 나타나죠. 이렇게 조선 말기의 의리정신은요, 이항로, 기정진 등이 주도하고 최익현, 김평묵이 이어받아서 민족의 자주의식을 고취시키는 형태로 유교 철학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근현대의 유교 철학의 흐름에 대해서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우리는 이제 독립운동이라는 어떤 그 시기를 이제 접하게 되는데 특히 우리 선비들이 독립운동을 주도하게 되죠. 조선이 일제에 강제 침탈된 이후에 전국 유림들은요 척외를 외치면서 특히 최익현의 지부복골상소나 이만손 등의 영남 만인소 등을 비롯하여
의병운동과 독립운동으로 강력하게 이 일본에 이제 저항을 하게 됩니다. 특히 1907년에는 고종 황제는 이상서를 정사로 하고 이중과 이휘종을 부사로 삼아 헤이그에 열리는 제2회 만국평화회의 헤이그 특사를 이제 파견하게 되죠. 또 1919년에는 곽종석, 김창숙 등 137명의 유림들이 파리 강화에 의해서 독립청원서를 제출하는 등 국제사회에 일본의 침략을 규탄하고 독립을 호소하는 데 유림들이 앞장서기도 합니다. 이러한 독립운동의 정신은요, 자주성, 주체성을 추구하는 유학 이념의 춘추 정신과 의리 정신에 뿌리를 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조선 말기에 조선의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정치를 이끌었던 게 대부분 또 유림들이었지만 그 유림들은 바로 부패한 유림들이지 제대로 공부를 하고 제대로 유교 철학의 정신을 가지고 정치를 한 사람들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정말 제대로 유교 철학을 공부하고 공맹유학을 계승하는 선비들이었다면 바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사회를 위해서 이타적인 역할을 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이 바로 이런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유림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조선을 멸망하는데 유학자들이 역할이 컸다. 유학자들이 어떤 부정부패가 조선을 멸망시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유학을 잘못 모르는 오해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유학을 제대로 공부한 유학자가 아니라 사이비 유학자들이 나라를 망친 것이지 진정한 유학자들은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드릴 텐데요. 지금 오늘날 뭐 성균관, 향교, 서원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하나의 문화재, 문화로서만 인식을 대부분 하고 있고 오히려 조선을 멸망하고 뭐 고리타분하고 선비들은 너무 이렇게 체면치레나 하는 뭐 이런 식으로 사회적으로 인식되어 있는 바가 많은데요.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끔 만들었던 어떤 의도적인 어떤 작용이나 그런 노력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난 이제 22년 동안 우리 유학사를 연구하면서 우리의 역사하고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에요, 우리는 일제 강점기를 겪었고요, 6.25 동란을 겪고 IMF 사태를 겪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가져왔냐면요, 우리의 역사가 왜곡되고 단절돼서 주체성을 잃어버리게 됐고요. 동서양의 문화적 충돌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 문화가 붕괴되고 다문화 사회가 접어들면서 이제 가치관들이 많이 혼란한 사회를 겪고 있죠. 특히요, 일제강점기 때 우리의 정신, 특히 선비 정신을 말살하기 위해서 일본은 이런 정책을 펴니다. 궁극일본 조선점령 36년사라는 책에서 제가 발췌한 내용인데요. 조선의 청소년을 하여금 그들의 역사, 전통, 문화를 알지 못하게 하라. 그럼으로써 민족혼과 민족문화를 상실하게 하고 그들의 조상의 무의, 무능한 행적, 악행 및 패풍 등의 사례, 예컨대 외침을 당하여 항복한 순환사, 중국에 조공을 바쳤던 사실, 당파 싸움 등을 들춰내어 그것을 과장하여 조선인 후손들에게 가르침으로써 조선인 청소년들이 그 부모와 조상들을 경시하고 멸시하는 감정을 일으키게 하여 그것을 하나의 기풍으로 만들어라. 그 결과 조선의 청소년들이 자국의 모든 인물과 역사에 관해서 부정적인 지식을 얻어 반드시 실망감과 허무감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일제는 조선의 젊은이들을 가르쳐왔던 거죠.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글을 읽으면서 나도 저기에 해당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혹시 해보진 않으셨나요? 또 하나 글이 있습니다. 아베 노부유키 연설문인데요. 일본은 졌다. 그러나 조선이 승리한 건 아니다. 장담하건대 조선이 제정신을 차리고 찬란하고 위대했던 옛 조선의 영광을 되찾으려면 100년이란 세월이 훨씬 더 걸릴 것이다. 우리 일본은 조선 국민에게 총과 대포보다 무서운 식민사관을 심어놓았다. 결국 조선인들은 서로 이간질하며 노예적인 삶을 살 것이다. 보라 실로 조선은 위대했고 찬란했지만 현재의 조선은 결국 일본 식민지 교육의 노예로 전락했다. 이런 말을 하고 아베 노부유키가 조선의 마지막 총독인데요. 이런 말을 하고 떠났거든요. 본인이 한국 조선 총독으로 발령받아서 이 조선에 와보니까 찬란하고 위대했던 옛 조선의 영광을 봤다는 거 아닙니까? 본인은. 그래서 다 이거를 없애고 왜곡시켰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조선이 위대하고 찬란했다고 얘기하면 그 잘 믿지 않으려고 할 텐데 제가 한 얘기라 이 일본의 조선 총독인 아베 노부유키가 자기가 와서 그걸 봤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또 없앴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국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한번 깊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글들을 접하면서 제가 젊음을 이제 유교 철학, 바로 유학을 부흥하는 것이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우리나라를 정말 문화국가로 만드는 지름길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이외에도요, 일제는요 유림을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유림이 존재하는 한 자기들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선비, 올바른 선비 몇 사람만 나와도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일제는 한일 병합 즉시 덕망 있는 유림들을 이렇게 포섭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림 세력을 없애기 위해서 두 가지 방책을 이제 사용을 하죠. 먼저 1911년에 이제 성균관을 이제 폐지하고요, 교육 활동 기능을 없애고 재향에 관한 것만 살려놓았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향교 서원에 가면 재향만 하지 원래 엄연한 교육기관인데도 교육이 옛날만큼 그렇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학원의 대제학과 부제학 등을 총독부에서 임명하고 유림의 최고기관을 총독부가 관장 지배했으니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된 선비들이 양성되고 길러지긴 어려웠겠죠. 그래서 유교의 분열 정책으로 바로 헌병 경찰이 유림의 향교 출입과 그 동태를 감시하고요, 군수의 허락 없이는 향교를 출입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유생 아닌 자친 유생들이 향교에 모여들어 시대에 역행하는 폐해를 자아내게 됩니다. 더 나아서 전국 유림을 분리시켜 둘로 나누어 다투게 또 하죠. 이러한 이제 역할들을 일제가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국의 향교 서원에서는 유림들이 많은 것들을 복원시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선배 유림들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향교 서원을 지켜오셨던 것이죠. 그래서 광복 이후 유교 철학을 보면요, 근세 한국의 유학 사상은 일제에서 철저히 붕괴되고 황도 유학과 같은 어용 학설들이 주를 이루었고, 민심의 동요를 막기 위해서 제사나 생활 의례와 같은 형식적인 것만을 남기고 철학과 정신은 철저하게 말살했던 것이죠. 그래서 5,000년 이어온 우리의 정신은 말살한다고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몇 명이 잊어 내려와 우리 유교 철학이 유림들에 의해서 성균관 대학교의 설립을 비롯하여 향교 서원, 서당 등의 복원을 통해 새롭게 전통 문화와 인성 교육으로 지금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현대 유교 철학과 관련된 교육기관들을 소개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성균관 대학교에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유학대학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유학과 한국 철학과 동양 철학들을 가르치는데요. 이거는 고구려 소수리방 때 세웠던 태학하고 커리큘럼이 비슷한 학과죠. 그래서 이 성균관대 유학과의 어떤 그 역사를 보면
거의 1600년 이상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건 세계 유례가 없는 대학이죠. 성균관과 234개 향교 또 500여 개의 서원에서 지금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는 성균관 한림원, 사단법인 유대여 등이 있고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고전번역원 또는 안동의 국학진흥원과 호남 한국학진흥원, 전통문화연구회, 동양고전연구회 이런 데서도 지금 유교 철학이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뭐 태동서원, 곡부서당, 지곡서당 이런 서당들이 큰 선생님들에 의해서 최근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학성강당 이후에 회인서당도 현재 있고 홍익학당 또는 단산학당, 동인문화원, 동방문화진흥회 이런 데서 지금 후학들이 양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한국 유교 철학의 특징을 고조선에서부터 오늘날 현대 유교 철학의 교육기관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